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돈 벌어다 주면 남편 노릇다 한 거야? 내가 언제 나를 만족시켜 준 적 있어? 나도 사람이야. 내가 이딴 짓거리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이 있어? 웃기지 마. 생활비 던져주고 끝이야? 내 옆에 붙어 사는 게 난 매일 벌 받는 기분이었어. 그럼 넌 뭘 했는데? 가정을 지킨 것도 아니고 아이에게 부끄럽지도 않냐? 안녕하세요. 사연 나팔수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편이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는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알림 버튼을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저희가 사연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민우 씨는 달성 서씨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고향은 대구 달성입니다. 비록 부유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민우 씨는 어려서부터 겸손함과 끈기, 성실함을 가르치는 가풍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힘든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분이셨고 어머니는 장터에서 채소를 팔며 집안을 지탱하셨습니다. 배운 사람은 세상을 밝히고 성실한 사람은 세상을 얻는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말씀입니다. 민우 씨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스스로 모든 것을 읽어왔습니다. 성인이 된 후 서울로 상경한 후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버텨내며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민우 씨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김소연 씨. 또렷한 이목구비에 깨끗한 피부, 밝고 따뜻한 미소가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김소연 씨는 누구라도 한번 보면 눈을 뗄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밝고 싹싹한 성격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소연 씨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며 둘은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둘은 적금을 모아 대출을 보태어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상황상 집은 아내 김소연 씨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당시 민우 씨는 생각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이름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 게 무슨 상관이야?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양가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 민우 씨와 소연 씨는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결혼 후 1년 사랑스러운 딸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새 식구, 비록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민우 씨는 이 작은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그 일상은 어느샌가 모르게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평범한 저녁, 민우 씨는 퇴근 후 집에 들어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 안에는 고소한 반찬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 민우 씨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고급스러운 반찬 박스가 여러 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표를 보니 JW 중외 반찬, 한아름 반찬 같은 유명한 고급 반찬 브랜드였습니다. 진열하듯 가지런히 놓인 반찬 박스들, 그 속에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음식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와, 오늘 무슨 날이야? 반찬을 이렇게나 많이 했어? 소연 씨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당신 요즘 회사 다니느라 힘들잖아. 많이 먹어? 민우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가 신경 써줬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따뜻한 밥에 정성 가득한 반찬을 곁들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 씨는 모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래, 힘들어도 이렇게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고단했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민우 씨는 평소처럼 출근을 하고 저녁 무렵 퇴근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어제와 다를 바 없이 조용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민우 씨는 무심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반찬통이 5개 정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 어제 꽉 차 있었는데. 민우 씨는 소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반찬이 많이 줄었네.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소연 씨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음식이 좀 상한 것 같아서 버렸어. 괜히 당신 아프면 안 되니까. 그 말에 민우 씨는 살짝 의아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음식이 상했으면 버려야지. 별일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민우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조그만 의심이 씨앗처럼 남았습니다. 며칠 뒤 또다시 평범한 퇴근길, 민우 씨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냉장고 안에 다시 고급 반찬 박스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겉포장, 브랜드,
음식 모두 고급스러웠습니다. 민우 씨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전에 음식이 상해서 버렸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또 이렇게 많이? 민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맥주 한 캔을 꺼내어 말없이 홀짝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회사에 앉아 일하는 내내 머릿속에선 냉장고, 반찬통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민우 씨의 가슴 속에 아주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민우 씨는 퇴근 후 냉장고를 열었을 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반찬통 5개 정도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 소연 씨는 상해서 버렸다고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지만 민우 씨는 묘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 씨의 머릿속에는 계속 냉장고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류를 넘기다가도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도 자꾸만 머릿속에 냉장고, 반찬통이 아른거렸습니다. 상해서 버렸다는데 왜 그 많던 반찬이 그렇게 한꺼번에 상할 수 있지? 어제 만든 반찬이었잖아. 민우 씨는 책상에 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의심은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짙어졌습니다. 며칠 뒤 민우 씨는 평소처럼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민우 씨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곧장 냉장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니 다시 냉장고 안이 고급 반찬 박스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쁘게 담긴 음식들, 익숙한 고급 브랜드. 민우 씨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또 다시 가득 찼어. 그날 저녁 민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고 아이와 놀아주고 소연 씨에게 웃으며 잘 자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우 씨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하나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유성펜으로 각 반찬통 뚜껑 안쪽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위치. 그러나 민우 씨는 확실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확인할 수 있어. 누군가 이 반찬통을 손댄다면 나는 알아낼 수 있다. 조용히 냉장고 문을 닫고 민우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민우 씨는 느꼈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걸. 며칠이 흘렀습니다. 민우 씨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듯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귀가해서 아이와 웃고 소연 씨에게도 다정이 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평온함 이면에는 팽팽하게 조여드는 긴장감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 씨는 퇴근 후 집에 들어섰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냉장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떨리는 것도 모른 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표시해 두었던 반찬통들 중 5개 정도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문을 닫지도 않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 새벽에 반찬통 뚜껑 안쪽에 유성펜으로 점을 찍어 두었는데 지금 그 표시된 반찬통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역시 내 착각이 아니었어. 그는 입술을 꾹 다물고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TV 화면 속에서는 밝은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민우 씨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이 집 안에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다. 다음 날 민우 씨는 출근길에도 업무 시간에도 오직 냉장고 생각만 했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반찬을 가져가는 걸까? 그는 하루 종일 손에 잡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평범한 저녁. 민우 씨는 퇴근의 무거운 발걸음으로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다시 냉장고 안에 고급 반찬 박스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포장된 음식, 반짝이는 반찬통, 그리고 정성껏 담긴 듯한 음식들. 민우 씨는 천천히 한 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어 안쪽을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민우 씨가 찍어두었던 유성펜 점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민우 씨는 평소처럼 소연 씨와 아이 앞에서 웃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조용히 그리고 확실히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직접 확인할 때가 왔다. 민우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어야만 한다고. 그날 밤 민우 씨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소형 CCTV, 몰래카메라, 가정용 소형 카메라, 조심스럽게 검색하며 손바닥만한 크기의 무선 소형 CCTV 3개를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개당 4만 원대,
빠르면 이틀 안에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주문을 마침 민우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은 하였지만 심장은 쿵쿵 울렸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 도착한 민우 씨에게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점심시간을 틈타 몰래 택배를 수령한 민우 씨는 작은 박스 안에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놀랄 만큼 작고 정교했습니다. 좋아. 이걸로 확인하는 거야. 일요일, 소연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공원에 가자. 아이도 요즘 답답해하잖아. 민우 씨는 소파에 기대며 살짝 피곤한 듯 웃었습니다. 응. 나는 좀 쉬고 싶다. 집에서 조용히 쉴게. 소연 씨는 서운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민우 씨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 대신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자. 오늘 저녁 외식하자. 소연 씨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습니다. 정말? 약속했어. 아이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소연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민우 씨는 곧장 움직였습니다. 민우 씨는 침실 서랍에 숨겨둔 박스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카메라, 침실 벽에 걸린 액자 뒤에 고정했습니다. 두 번째 카메라, 거실 책장 깊숙한 틈새에 끼워 넣었습니다. 세 번째 카메라, 거실 천장 조명등 옆, 육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민우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해. 모든 설치를 마친 후 민우 씨는 집 안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던 듯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잠시 후 아이와 함께 소연 씨가 돌아왔습니다. 당신, 좀 괜찮아졌어? 소연 씨가 웃으며 묻자 민우 씨는 평소처럼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응, 덕분에 좀 쉬었어.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심을 소연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민우 씨는 이제 모든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평일 늦은 밤, 민우 씨는 조용한 회사 구석,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둡고 텅 빈 사무실, USB 메모리를 꽂고 손가락을 덜덜 떨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온했습니다. 텅 빈 거실, 조용한 부엌. 그러나 오후 1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우 씨는 모니터를 꿰뚫어 볼 듯 바라보았습니다. 소연 씨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나왔습니다. 둘은 망설임도 없이 껴안고 깊게 진하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 모습은 민우 씨가 평생 동안 믿어왔던 세상을 한순간에 산산조각냈습니다. 거실로 향한 두 사람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죄의식 없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민우 씨는 모니터 앞에서 굳은 채로 그 광경을 끝까지 보았습니다. 거실 한복판, 자신의 소중한 가족인 아내가 숨이 막혔습니다. 머리가 울렸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우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움켜쥔 손등은 핏발이 서고 관자놀이가 쿵쾅거렸습니다. 으아. 터져나오는 소리를 간신히 입술을 깨물며 막았습니다. 모니터를 부숴버리고 싶은 충동, 컴퓨터를 박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는 그 모든 감정을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신념을, 가족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부정하는 대신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끝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장면을 뇌리에 새기듯 꼭꼭 새겼습니다. 이제 그는 아무도 절대로 믿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소연 씨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민우 씨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민우 씨는 잠시 소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웃는 얼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고 있는 얼굴, 그 뒤에 숨겨진 배신을 민우 씨는 이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회사 일 때문에 힘들었어. 조용히 좀 이야기할까? 소연 씨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지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우 씨는 주머니에서 USB 메모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TV에 연결했습니다. 순간 화면에 나타난 영상, 낯선 남자와 함께 웃으며 거실 오가는 소연 씨의 모습이 흘러나왔습니다. 소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우 씨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소연 씨는 입술을 떨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그냥 오래된 친구야. 그냥 잠깐. 민우 씨는 소연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냥 이걸 그냥이라고 말할 수 있어? 민우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참혹할 정도로 깊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도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소연 씨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민우 씨는 분노를 억누르며 맞받아쳤습니다.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소연 씨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벌어다 주면 남편 노릇 다 한 거야? 내가 언제 나를 만족시켜 준 적 있어? 민우 씨는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이 있어? 소연 씨는 독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웃기지 마. 생활비 던져주고 끝이야. 내 옆에 붙어 사는 게 난 매일 벌 받는 기분이었어. 민우 씨는 터져 나오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그럼 넌 뭘 했는데? 가정을 지킨 것도 아니고 아이에게 부끄럽지도 않냐? 싸늘한 고성만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 쌓이고 쌓인 감정의 폭발. 그날 밤 민우 씨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혼 소송은 민우 씨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소연 씨는 이미 집을 팔고 공동 통장과 보험, 적금까지 모두 깨버린 뒤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민우 씨는 빚더미에 앉아 딸을 품에 안고 비좁고 냄새나는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이 그와 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고시원의 싸늘한 이불 속에서 민우 씨는 매일 밤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결심했습니다. 찾아야 한다.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아야 한다. 민우 씨는 소연 씨의 친정집을 찾아갔습니다. 장모는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민우 씨를 밀쳐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됐겠어요? 장인은 목소리를 높였고 장모는 눈물까지 흘리며 펄쩍 뛰었습니다. 민우 씨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다가 터덜터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도 모른다면 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민우 씨는 소연 씨의 친구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과거 결혼식 때 봤던 얼굴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내며 연락했습니다. 대부분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받더라도 뚝 잘라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 연락 끊었어. 어디 간 건지 우리도 몰라. 나중에 문제 생기기 싫어. 끊을게. 민우 씨는 절망 속에서 한 명, 또 한 명 포기해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명 소연 씨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미안해서 말 못했는데 지연이 결혼 전부터 알던 남자 있었어. 민우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남자랑 요즘 같이 지내는 것 같아. 어디에 사는진 나도 몰라. 진짜야. 친구는 고개를 숙인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말했습니다. 민우 씨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엄청난 무게. 결혼 전부터 이미 그랬던 거야? 민우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눈을 찌를 듯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 씨는 좁은 고시원 방 안에서 딸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설었던 아이의 표정 닮지 않은 눈매, 모든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혹시 저 아이까지도? 민우 씨는 몸을 떨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우 씨는 조심스럽게 딸아이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부디 아니기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우 씨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과를 받아든 날 민우 씨는 검사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부녀 관계 아님, 붉게 찍힌 한 줄. 그 순간 민우 씨는 두 무릎을 꺾고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짓말이어야 해. 하지만 어떤 부정도, 어떤 기도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는 사랑도, 가정도, 혈연의 마지막 끝마저도 잃은 것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검사 결과를 받아든 충격 속에서도 어린 딸, 지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정리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어디에 데려갈 수도 없었기에. 그래서 그날도 민우 씨는 지우와 함께 고시원 좁은 방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고시원 주인이 민우 씨를 불렀습니다. 저기 민우 씨, 애를 데리고 있으니까 다른 방 사람들이 좀 민원이 들어와서. 민우 씨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주인은 민우 씨를 잠시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애 아빠였어. 그래서 그냥 내쫓고 싶진 않은데 제발 다른 사람들 피해 안 가게 조용히 지내줘요. 민우 씨는 고개를 숙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조용히 살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인은 가슴이 아픈 듯 고개를 돌리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일은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는 이미 가진 돈을 다 써버렸고 방세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몇 주, 주인은 처음에는 이해하는 듯했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주인이 민우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우 씨, 솔직히 말해서 나도 지금 민원 때문에 곤란해. 민우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주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철거 현장 같은데 나가볼 생각 있어? 민우 씨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철거 현장이요? 내 친구가 철거업체 하는데 사람이 필요하대. 힘들긴 하지만 하루 일하면 그래도 몇만 원은 손에 쥘 수 있어. 주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당장 방세도 못 내고 있으니까 살려면 뭐라도 해야 하잖아. 민우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우 씨는 지우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할게. 아빠가 다 할게.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민우 씨의 품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민우 씨는 숨죽여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어떤 고생이라도 이 아이 하나만은 지켜내겠다고. 그렇게 민우 씨는 철거 현장으로 향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는 철거 현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현장에 들어섰을 때 그를 반긴 것은 거친 먼지와 무겁게 내려앉은 공기뿐이었습니다. 벽을 허물고 무너진 잔해를 정리하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고 고되었습니다. 손바닥은 하루 만에 터지고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민우 씨는 한 번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지우를 생각하며 그저 묵묵히 삽을 들고 망치를 들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 민우 씨의 눈에 어느 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헬멧을 쓰고 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그녀는 다른 남자들과 다를 바 없이 힘겨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 가냘픈 체구에 굵은 먼지가 뿌옇게 덮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민우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힘든 세상에 별별 사람 다 있지. 그러나 며칠 함께 일하다 보니 그녀가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묵묵히 일했고 불평 한마디 없었으며 심지어 남자들도 꺼리는 더러운 일을 서슴없이 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조용히 물 한 병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 그녀는 손에 묻은 먼지를 털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몇 달 됐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민우 씨는 그녀의 말투 속에서 묘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 슬픔은 민우 씨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고단함과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 씨는 쉬는 시간마다 가끔 그녀와 짧게 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진. 한때 평범한 가정주부였지만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인해 모든 걸 버리고 뛰쳐나왔다고 했습니다. 민우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그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와 서진 씨는 서로의 상처를 말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의 눈빛을 통해 서로를 조금씩 이해해갔습니다. 같은 상처, 같은 절망을 짊어진 두 사람. 비록 먼지투성이 인생이었지만 그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와 서진 씨는 서로의 상처를 말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의 눈빛을 통해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같은 상처, 같은 절망을 짊어진 두 사람. 비록 먼지투성이 인생이었지만 그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철거 현장 쉬는 시간. 민우 씨는 뜨거운 커피 한 캔을 서진 씨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힘들죠? 서진 씨는 말없이 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잠시 후 서진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때는 나도 따뜻한 집에 살았어요. 민우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서진 씨의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우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저도요. 나도 가족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날 비가 내리는 허름한 현장에서 서로의 상처를 처음으로 나눴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대화만으로 둘 사이에 깊은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서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같이 살아볼래요? 민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같이 살아봅시다. 힘든 세상 속에서 둘은 서로의 의지가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민우 씨와 서진 씨, 그리고 딸 지우는 우선 서진 씨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하였다. 그 집은 낡은 집이지만 세 사람이 살기에는 아늑한 집이었다. 딸 지우와 함께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조심스럽게 일상을 쌓아갔습니다. 여전히 힘든 철거 현장, 무너진 건물 더미 속, 깨진 가구, 조각과 망가진 전자제품 사이를 어리숙이며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 씨는 깨달았습니다. 철거할 때 버려지는 물건들 중에는 쓸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끗한 냉장고, 조금만 닦으면 멀쩡한 세탁기, 아직 쓸만한 책상과 의자들. 그리고 민우 씨는 서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그냥 버리긴 아까워요.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서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한번 해봐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것들 속에서 그날부터 두 사람은 몰래 버려지는 물건 중 쓸만한 것들을 골라냈습니다. 깨끗이 닦고 수리할 수 있는 건 고치고 고장난 부분은 정성껏 다듬었습니다. 주말마다 작은 중고시장에 나가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냉장고 하나, 세탁기 하나, 책상 하나, 조금씩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푼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점점 더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고장난 물건도 부품을 따로 팔면 돈이 됐고, 못 팔릴 것 같던 책상도 깨끗하게 리폼하면 팔렸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민우 씨와 서진 씨의 손에 조금씩 두툼한 현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고시원 월세를 걱정하던 민우 씨에게는 눈물 나게 감사한 돈이었습니다. 딸 지우에게 새 신발을 사줄 수 있었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기 반찬을 사줄 수도 있었습니다. 지우는 햇살 같은 미소로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고마워. 그 한마디에 민우 씨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우 씨와 서진 씨는 철거 현장 먼지 속에서 만났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조금씩 따뜻한 희망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버려진 것들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도 다시 주워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우 씨는 매일같이 철거 현장을 오가며 몸을 아끼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함께 작업하던 서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우 씨, 우리 직접 공사 따볼까요? 민우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가요? 서진 씨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만 하다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작은 공사부터라도. 민우 씨는 긴 밤을 고민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두 사람은 철거업체 사장을 찾아가 소규모 하도급 공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낡은 상가 하나를 철거하는 작은 일이었지만 민우 씨와 서진 씨에게는 처음으로 자신들 이름으로 수주한 공사였습니다. 그들은 인부 한 사람을 추가로 고용해 셋이서 새벽부터 밤까지 땀을 쏟으며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민우 씨의 성실함과 서진 씨의 꼼꼼함이 빛을 발했습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마무리되었고 생각보다 훨씬 큰 돈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민우 씨와 서진 씨는 고시원 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현금 다발을 쥐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민우 씨는 오랜만에 지우에게 고기 반찬을 가득 올려줄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두 손을 모아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랑 서진 이모 행복하게 해주세요. 민우 씨는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민우 씨는 서서히 새로운 인생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것들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 속에서 그는 다시 자신만의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 조금씩 움트던 그때 과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소연 씨, 한때 민우 씨의 아내였던 여자가 비틀거리며 민우 씨 앞에 나타났습니다. 화장은 번져 있었고 옷은 허름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어디선가 뻔뻔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소연 씨는 민우 씨를 보자마자 버럭 소리쳤습니다. 야, 너 돈 좀 있으면 연락이라도 하지 그랬어? 민우 씨는 말없이 소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빛. 소연 씨는 주위를 힐끗 둘러보다가 민우 씨에게 다가섰습니다. 나 힘들어 죽겠어. 돈 좀 줘. 민우 씨는 숨을 길게 몰아쉬었습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내 앞에 나타났냐? 소연 씨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왜 내가 무슨 대단한 인생이라도 된 줄 알아? 민우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너보다는 덜 부끄럽게 살고 있어. 그 순간 소연 씨는 눈을 치켜떴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비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우는 내 딸이야. 내 딸 아니야. 민우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연 씨는 몰아붙였습니다. 돈 안 주면 지우 데려갈 거야. 내가 키울 자격 없어. 민우 씨는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정말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버리고 딸을 버리고 전 재산을 훔쳐서 달아난 여자가 지금 이 순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딸까지 빼앗겠다고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민우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순간 민우 씨는 소연 씨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찰싹.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연 씨는 놀란 눈으로 민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민우 씨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남편 버리고 딸 버리고 도망가서 전 재산까지 훔쳐간 주제의 감이 찾아와서 막말을 하냐? 내 앞에서 다신 지우 이름도 꺼내지 마. 그날 소연 씨는 울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민우 씨는 경찰서에서 경미한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연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딸을 빼앗기 위해 지우의 양육권을 두고 소송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전쟁이 민우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와 서진 씨는 처음에는 철거, 공사 하나하나를 맡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의 성실함과 서진 씨의 꼼꼼함,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은 결국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집, 철거 현장 한 구석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 속에서 민우 씨는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가구를 고치고 가전제품을 수리하고 리폼에서 되살리는 기술이 점점 손에 익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는 고민 끝에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철거 공사와 중고, 리사이클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만들자 서진 씨와 함께 작은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낡은 간판에 리뉴라이프 철거 앤드 리사이클이라는 이름을 걸었습니다. 입소문은 빨랐습니다. 깨끗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두 사람의 평판은 건물주들 사이에서 퍼졌고 점점 더 큰 철거 공사, 더 비싼 리사이클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는 일을 키워갔습니다. 인부를 3명, 5명, 10명까지 늘렸습니다. 트럭을 사들이고 작은 창고를 임대했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중고 가구, 가전 리폼품을 판매했습니다. 단순한 철거와 리사이클이 아니었습니다. 민우 씨는 버려지는 것에 가치를 부여했고 그 가치는 연금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해 순수익 2억 원, 둘째 해 4억 5천만 원, 셋째 해에는 창고 2개를 더 열고 중고품 전문 매장까지 열었습니다. 민우 씨는 진짜 부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방 하나에 세 식구가 겨우 누워 자던 시절은 이제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넓고 따뜻한 전원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마당에는 지우가 뛰어놀 수 있는 작은 정원도 만들었습니다. 민우 씨는 매일 아침 햇살 쏟아지는 부엌에서 지우와 서진 씨를 바라보며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게 진짜 삶이구나. 민우 씨는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는 끝까지 민우 씨를 괴롭히려 했습니다. 소연 씨, 한때 민우 씨의 아내였던 그 여자가 몰락한 모습으로 민우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딸을 내놓으라. 내 딸이다. 친권을 달라. 민우 씨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처럼 무력하게 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상대방의 과거 기록, 현재 생활 환경 모두 조사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민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소연 씨는 민우 씨를 상대로 법원에 친권 변경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가 친모다. 딸을 돌려달라. 서류 한 장에 담긴 문구는 간단했지만 그 뒤에 깔린 의도는 민우 씨도 그의 변호사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라는 것을. 법정 준비를 하던 중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우 씨 상대방은 지금 생활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직업도 변변치 않죠. 민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고르고 나서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니 만약 일정 금액을 제시하면 상대가 소송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싸움을 쉽게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민우 씨는 한참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주먹을 천천히 움켜쥐었다. 펴기를 반복하며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돈으로 딸을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민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민우 씨는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법정에서 싸워서 지킬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딸만큼은 제 손으로, 제 마음으로 지킬 겁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우 씨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같이 싸워주세요. 법정 싸움은 생각보다 치열했습니다. 소연 씨 측은 친모이기 때문에 양육권을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 측은 과거 남편과 딸을 버리고 도망간 사실, 재산을 탈취해 도망간 사실, 현재 술집 출입과 불안정한 생활 환경, 딸을 진심으로 돌보지 않았던 기록을 조목조목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고 치밀하게 소연 씨의 과거를 법정에 드러냈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이어졌고 마침내 판결날, 민우 씨는 법정 안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판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자 및 친권자를 민우 씨로 지정합니다. 순간 민우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차올라 앞이 뿌옇게 흐려질 뿐이었습니다. 지켰다 끝까지. 내 손으로 지켰다. 법정을 나서는 길, 민우 씨는 지우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지우도 민우 씨의 목에 팔을 두르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나 아빠랑 있을래? 평생 아빠랑 같이 살 거야. 민우 씨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숨죽여 눈물을 삼켰습니다. 비로소 진짜 가족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승리를 거둔 날 민우 씨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은 어둡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민우 씨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켰다. 끝까지 지켰다.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사랑, 가족, 삶,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자신의 손으로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민우 씨와 서진 씨, 그리고 지우는 전원주택 작은 마당을 가꾸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민우 씨는 여전히 철거와 리사이클 사업을 운영하며 성실히 일했고 사업은 점점 더 성장했습니다. 서진 씨는 작은 중고 가구 매장을 맡아 고객들과 웃으며 소통했고 지우는 근처 초등학교에 다니며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어느 봄날 민우 씨는 마당에 작은 그네를 설치했습니다. 지우는 그 그네를 타며 하늘을 향해 발을 뻗었습니다. 맑은 웃음소리가 전원주택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진 씨는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민우 씨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서진 씨 옆에 앉았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모든 것을 나눈 듯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우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버려진 삶이었지만 나는 다시 일어섰다. 나는 사랑을, 가족을, 진짜 인생을 되찾았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소박한 저녁을 함께 나눴습니다. 고기 한 조각, 나물 반찬 한 접시. 그러나 그 식탁 위에는 어떤 부자도 살 수 없는 따뜻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민우 씨는 지우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말없이 다짐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이 아이를, 이 가족을 지키겠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진짜 승자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쿡 눌러주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